네, 이제 현대철학 로드맵 이제 첫 수업의 1-2편 이제 마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요. 칼 막스, 니체, 프로이트까지.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어쨌든 단숨에 1시간 동안 달려왔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이 네 사람, 막스 베버와 소시르, 하이데거, 비트겐슈타인을 이제 간략하게 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한 사람씩 잠깐 제가 쉬는 시간 동안 학자들 얼굴을 좀 찾아놨거든요. 그래서 큰 아이콘으로 보면 알겠죠. 자, 제일 먼저 누구죠? 막스 베버입니다. 자, 그래서 막스 베버는 자 얼굴 보이시죠? 예, 얼굴도 얼굴이지만 사실 이 책이 제일 유명하니까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 책이 이제 베버의 가장 상징적인 책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은 이것만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책이지? 이것만 이해하셔도 베버를 이 정도면 됐다 싶을 정도로. 물론 뭐 나중에 이제 그 뭐 소명 직업 소명으로서의 정치인가 뭐 여러 가지 또 책들이 또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 부분까지는 뭐 다루지 않겠고요. 한번 간략하게 훑어보겠습니다. 자, 막스 베버는 그러면 대체 또 언제 사람이냐? 자, 막스 베버 1864년생이에요. 1864년부터 1920년까지. 자, 그러면 오히려 프로이트가 더 오래 살았죠? 프로이트는 그래도 아까 1939년까지 살았었잖아요. 자, 어쨌든 막스 베버의 연도는 이렇다. 그러면 베버의 삶의 어떤 시대도 이제 막 산업혁명의 절정기에 달하게 되고 세계 1차 대전이 딱 끝난 어쨌든 그 무렵이죠. 1920년에 죽었다라는 건. 그래서 이제 막스는 근대 합리주의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러니까 합리주의 분석, 합리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대 합리주의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래서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책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막스 베버를 얘기합니다. 베버는 근대의 합리성이라는 것을 탈주술화로 여기거든요. 탈주술화. 여러분 보통 주술이 뭐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주술이라고 하면 되게 이제 종교적인 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대 합리성이라는 것은 그런 주술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중세는 굉장히 좀 주술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합리성이라는 건 탈주술하고 그렇죠? 그래서 막스 베버는 과거에 뭐 마르크스냐 베버냐 하는 식의 논쟁의 대상이 되곤 했다라고 이제 이 저자도 일단 소개를 하고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 칼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어이구 꺼진 줄 알았어요. 어이구 어디 갔죠? 여기 있군요. 자, 우리가 지금 벌써 이렇게 낙서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칼 마르크스 다시 한번 보죠. 됐나요? 네. 아까 제가 막스에서는 뭐가 중심이었다고 했죠? 경제적인 하부 구조가 중요하다고 했죠. 경제 구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제 구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랄까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경제 구조를 통한 자본주의 사회 분석이었다라면 막스 베버는 뭘 중시해요? 행동의 동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행동의 동기. 그러니까 얘는 그 자본주의 구조에 대한 구조에 대한 것을 얘기했다라면 막스 베버는 대체 그 행동을 왜 한 거지? 그 동기는 뭐지? 그거를 떠올리는 거예요. 대체 이 행동을 왜 한 걸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베버가 생각했던 이 자본주의에 대한 원인을 여러분이 지금 벌써 저 책의 제목을 통해서 예측하시겠지만 그래서 뭔가 왜 자본주의가 대체 왜 서구에서 발전한 것일까? 여기에 대한 의문인 거죠. 그래서 베버의 유명한 논조 아이고 뭐 탕탕탕이 되겠어 이러다가 그래서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즉 자본주의의 기원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막스 베버 연구 중에 가장 중요한 연구가 바로 이거예요. 왜 자본주의가 서구에서 일어났는가? 왜 자본주의는 서양에서 왜 서양에서 기원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인 거예요. 왜 서양인가? 왜? 서양? 대체 왜인가? 라고 할 때 얘를 끌고 오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게
그냥 기독교가 아니에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카톨릭 있죠. 카톨릭이 이제 중세의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베버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일종의 개신교 윤리예요. 왜냐면 거기서 좀 얘기하는 개신교의 윤리관이 근면과 성실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책에 있는 그 그림을 제가 좀 그대로 여기서 지금 대신 그려볼게요. 두 개의 주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루터 하면은 그 종교개혁의 또 이 아버지 아닙니까? 1517년 종교개혁. 그래서 루터의 여기서는 직업관이 중요하다. 직업관. 루터의 직업이 아니라요. 그리고 장 칼뱅이라고 있어요. 기독교 강요를 썼던 칼뱅의 또 예정설. 요 두 틀이 있는 거예요. 그 루터의 직업관과 칼뱅의 예정설. 루터의 직업관은 어떤 영향을 미친다? 금욕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욕적인 직업노동. 그것이 곧 신의 의지에 부합한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성실하게 욕망, 우리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오히려 금욕적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노동하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신의 뜻이다. 신의 의지인 거죠. 신의 의지에 부합한다라고 본 거고요. 이걸 또 한편 여러분 직업 소명설이라고도 합니다. 직업 소명설. 그리고 칼뱅의 예정설은 뭐냐면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구원받을 자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 미리 정해져 있다. 구원은 이미 정해짐. 자, 이건데 여기서 이해를 잘해야 돼. 이게 논리적 약간 헷갈리거든요. 아니 구원이 이미 정해져 있으면 그러면 오히려 열심히 일할 필요 없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이미 구원이 정해져 있는데 왜 열심히 일해야 되지?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처음에 이해할 때 좀 헷갈려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오히려 여기서도 이렇게 써있어요. 신에게 선택되고 싶어서 금욕적으로 직업노동을 한다. 아니 구원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선택되고 싶어서 직업노동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어서 이 책만으로는 이해가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기독교인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고민을 좀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칼뱅의 애정설이라는 건 자,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게 일단 맞아요. 근데 구원이 정해져 있긴 한데 대체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신하냐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죠. 네. 지금 그러니까 과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정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절망이죠. 그러니까 이런 만약에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내가 받을 거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고 구원을 내가 받지 못할 거다라는 것도 확실히 알고 있다라면 굳이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열심히 일할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일종의 어떤 그 증표인 거예요. 뭐가? 성실한 노동이라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내 구원을 이미 예정하셨는데 그 구원이 내가 예정된 바로 그 증거가 뭐다? 성실하게 노동하고 있는 지금의 내 모습을 통해서 그게 오히려 그렇게 드러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 예정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닌데 현재 살아가는 하나님의 결정을 알 수 없는 인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예요? 분명히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충족시키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 그래 그럼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거야말로 내가 바로 하나님한테 구원을 예정받은 그 증표로서의 행동이겠구나 라는 것으로 맞추는 거죠. 역으로 일종의 예언을 성취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루터의 이 직업 소명설과 칼뱅의 애정설이 만나서 자본주의 정신이 태동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바로 베버의 이 논문이 되는 거죠. 자본주의 태동. 자본주의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자본주의 정신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축적한 부를요, 막 쓰는 게 아니죠. 내가 부를 축적했어요. 그 부를 다시 재투자하면서 자본을 늘리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자본을 형성하는 거예요. 또 다른 자본을 형성해서 그 사업체를 계속 키우는 거. 이게 자본주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금욕적이지 않으면, 성실하지 않으면 결코 부를 축적해서 재투자할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정신은 결국은 이런 기독교 윤리에서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베버의 이제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 자본주의를 탄생시키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그게 동양에 없었던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사실 이 부분 나중에 그 칼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실제로 자본이 뭐예요? 축적된 이 자본을 갖고 재투자하는 거. 자본가들도 실제로 어때요? 그래서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죠. 예, 그 돈을 갖고 다시 재투자를 해서 부를 계속 축적하는 것. 그게 자본주의 정신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익 추구를 단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더 쌓는 거죠. 근면한 자본주의 정신에 섞여 있다. 근면하게 일함으로써 이익이 창출되지만 이익 추구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기독교 정신 안에 이미 배어 있는 거죠. 자본주의 정신에 대한 베버의 설명은 명확히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대한 비판도 포함한다. 그도 그럴 것이 마르크스 유물사관에서는 종교와 논리, 정신 등은 이데올로기로서 상부구조에 속해 있고 어디까지나 경제적인 토대에 의해서 규정되는 게 막스의 유물사관이죠. 그런데 베버는 자본주의적 영리활동의 우선에서 종교적인 논리가 더 우선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딱 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상부 구조가 이데올로기죠. 하부 구조가 경제적인 거죠. 경제의 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부 구조를 오히려 더 강조한 게 베버고 하부 구조를 더 강조한 게 칼 마르크스가 되는 거겠죠. 구분되시죠? 그래서 왜냐하면 베버는 종교의 어떤 이 정신을 더 중시한 거고 막스는 이 경제적인 계급 투쟁을 더 중시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름은 비슷하지만 사실 주장한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본 거죠. 자, 그래서 베버는 근대 합리주의에 대한 의문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 베버는 기본적으로 왜 서양에서 합리적인 문화가 발생했을까라고 했고 합리적이라는 말은 일상에서 워낙 다양하게 쓰여서 의미가 명확하진 않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버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술에서 해방되는 것, 세계를 탈주술화하는 것, 이것으로 합리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미신과 신화, 편견을 몰아내는 것. 그래서 말 그대로 과학적 사유인 거죠. 예측에 따라 의도한 대로 되는 것, 그게 합리성이다. 그래서 당연히 탈주술화의 영향과 함께 탈주술화는 주술하고 합리적인 거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이 결국은 근대의 과학이죠. 과학적 정신이 또 되겠죠. 혹은 또 그 베버가 강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합리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료제입니다. 거대 관료제, 국가 관료. 관료제 국가와 자본주의 경제도 합리주의에 속한다. 그래서 베버는 왜 서양에서 근대적 합리주의가 성립되는지를 물었던 것이다. 근대 비판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 베버는 근대 합리주의의 귀결을 쇠우리라고 표현하고 철의 우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근대사의 비판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것. 합리주의의 귀결, 뭘로 귀결될 거다? 철의 오리로 표현된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베버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강대한 외부의 틀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약간 비판적으로 본 거죠. 근대 비판. 그러니까 합리적인 어떤 이 합리성을 추구하는 이 근대가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가라고 할 때 쇠우리에 갇히게 될 거다. 사로잡히게 될 거고 지배받을 거다. 자본주의라는 우리, 관료제 기구라는 그런 쇠우리를 생각해보면 베버의 지적이 현대에도 중심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지금 우리는 어때요? 관료제 국가에 사실 이제 장점도 있지만 굉장히 어쨌든 단점, 우리의 자유를 포획하는 자본주의의 포획성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버도 이미 그런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버가 니체의 최후의 인간들이라는 개념을 인용했대요. 그래서 근대 사회의 말인들은 최후의 인간들을 정신이 결여된 전문인, 마음이 결여된 향락인이라고 정의했대요. 그렇죠?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근대의 최후를 말인들로 묘사하고 최후의 인간들로 묘사하고 신랄하게 비판했었는데 베버는 이런 최후의 인간을 언급함으로써 니체의 근대 비판을 재조명한 셈이다. 단 베버가 근대 비판을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어디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베버의 연구 방향성은 사실 아주 명확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를 철저하게 비판하고 싶었던 거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는 않은 거죠. 니체와는 그러니까 목적의식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아마도 제 생각엔 이건 그 베버는 사회학자였기 때문에 더 그랬을 거예요. 사회학자는 어떤 방향성도 추구해서 간다기보다는 그 현상 자체에 대한 그 분석에 더 그 중점을 갖고 연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자, 그래서 베버는 경제와 사회라는 책에서 카리스마적 지배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카리스마란 어느 개인의 타고난 비일상적인 자질을 의미해요. 니체가 디오니소스를 근대 비판의 밑바닥에 둔 것처럼
베버는 카리스마를 근대의 피아노로 본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베버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그쵸? 어떻게 자본주의 정신이 서구에서 발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다 정도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소시르. 소시르 하면 이제 언어 구조주의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자, 소시르 얼굴도 한번 보고 가야죠. 자, 이게 소시르입니다. 잘 보이시죠? 네. 뭐 소시르도 그렇고 하이데거도 그렇고 이때는 좀 코스형을 좀 다들 기르고 있어요. 자, 어쨌든 소시르는 1857년부터 1913년. 자, 역시 어때요? 지금 다 시대가 좀 비슷비슷하죠. 막스 베버, 뭐 프로이트, 소시르 좀 다 비슷한 시대를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시르 하면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건 구조주의의 시조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20세기의 철학은 일단은 마르크스주의와 실존주의 그리고 이제 분석 철학은 아까 그 언어 철학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 철학이 막 싸우고 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구조주의로 흘러가면서 실존주의가 약간 쇠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존주의와 구조주의는 좀 상극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실존주의는 철저하게 어떤 그 개개인의 자유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구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자유롭게 행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사실은 어떤 구조에 이미 포획되어 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주의의 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소시르다. 재밌는 거는 근데 이 소시르는 언어학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구조주의 사조를 창시할지는 본인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의도치 않게 후대 학자들이 소시르의 이 강의 아닌 일반 언어학 강의라는 것을 활용해서 사실상 구조주의를 구조주의의 아버지로 강제 소환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소시르를 공부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이제 랑그와 파롤 그리고 시니피앙, 시니피에, 기표와 기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차이의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시르의 언어학. 소시르 언어학을 이해하려면 대치가 되는 몇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랑그와 파롤이에요. 그래서 랑그는 제가 보기에는 랑그 하면 차라리 그냥 아예 그냥 그 나라 각 국가의 그 언어가 갖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문법 체계 같은 것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랑그 또 문법 그 일정한 공동체에서 쓰이는 언어를 가리킨다. 그에 비하여 파롤은 뭐냐? 개인이 평소 소리를 내어 말을 하는 언어 행위. 그래서 파롤. 어쨌든 소리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소리. 그죠? 이건 어쨌든 뭐 언어적 체계라면 파롤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이제 그 발화하는 거죠. 발화. 소리를 내어 말을 하는 언어 행위가 파롤이다. 그래서 우리는 국어라는 랑그를 파롤을 통해 매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 또 하나 유명한 개념은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인데 시니피앙은 기표. 시니피에는 기의.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죠. 근데 표하면 뭔가 표시의 느낌이고 의하면 의미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표는 의미 어쨌든 뭐 하는 것, 표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의미한다. 또 의미함의 개념이라면 의미하다. 이거는 의미되는 것, 의미되는, 그렇죠? 기의. 그래서 예전 진짜 확실히 그 번역본 책을 보면요. 그래서 기표, 기란 말이 없고 기능과 소기 뭐 이런 식으로도 써 있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쨌든 기표와 기 보통 이렇게 나오고 아니면 아예 그냥 시니피안과 시니피에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코앞에서 멍멍하고 개가 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개, 지금 제가 발음하고 여러분 듣고 있는 그 개라는 음성 있죠? 그 개라는 음성이라는 것은 기표, 시니피앙이고 여러분이 그 머릿속에 제가 개라고 멍멍 했을 때 머릿속에 좀 더 떠올렸던 거 그게 의미된 거잖아요. 그게 시니피에가 되겠죠.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개도 뭐 하나의 개라는 어떤 그 의미 시니피에가 자 그냥 우리 한국어 개가 될 수도 있고요.
영어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불어로는 이렇게 쓴대요. 자, 어때요? 표기가 다르죠? 이게 신입피항인 거죠. 신입피항. 표기가 다르죠. 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의 어쨌든 그 멍멍이 개를 따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개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나? 집에 개를 키우는데도 왜 개를 못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오리가 될 것 같아서 안 그리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지금 개라는 형상을 딱 떠올리잖아요. 음이 되는 것을 이걸로 표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제 대표적인 이제 서술의 언어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자의성. 자의적 결합인 거죠. 개라는 음성과 이를 통해 연상되는 개 사이에 필연적 관계는 없다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꼭 그래야만 할 이유가 없어요. 제 이름이 꼭 조종일이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자의적인 거죠. 음성과 이미지의 결합은 사회적 관습에 따라서 형성될 수 있으니까 자의성이라는 건 어떤 거 영향을 받겠어요? 사회적인 관습의 영향을 또 받을 경우가 많죠. 다른 관습이 있으면 다른 결합이 또 탄생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어에서 결국 미국 애들은 개를 도그라고 하는데 라고 했을 때 그거 진짜 우리는 어때요? 다 외워야 되죠. 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딱히 자의적이기 때문에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말로 개라고 부를 때 걔네들은 dog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꽃게 할 때 그 개는 스펠링이 다르긴 해도 발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공부할 때도 그런 것도 헷갈리겠죠. 쟤네는 왜 발음이 비슷한데 하나는 꽃게고 하나는 저 짖는 개일까?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역으로 영어를 쓰는 애들은 그건 안 헷갈리겠죠. 아예 다른 단어를 쓰니까. 그러니까 이거 언어의 자의성이에요. 그 사회의 관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자, 그 소시르와 그러면 구조주의가 대체 무슨 관계냐? 이 자의성의 원리를 통해 소시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두 가지로 기결이 돼요. 자, 그럼 이 언어의 자의성까지는 알겠죠? 그건 알겠는데 그게 대체 무슨 의미야? 라고 할 때 첫 번째, 랑그가 곧 차이성의 체계다. 차이의 체계다. 자, 지금 칠판 잘 보이나요? 지금 저 혼자 정처 없이 쓰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네. 자, 이제 좀 크게 하고 이걸 좀 작게 쓰든지 해야겠어요. 자의성의 원리에서 보면 단어의 음성도 의미도 사전에 정해진 게 아니라고 했죠. 각각의 단어는 다른 단어와의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음성과 의미가 정해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차이를 통해서 의미가 결정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아까처럼 자, 개, 고양이, 뭐 말, 돼지. 사실상 결국은 우리가 어쨌든 이 자체가 걔랑 뭐랑 연결돼 있다는 어떤 그 필연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에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그 차이를 통해서 오히려 이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붉은색이라는 낱말도 마찬가지. 우리가 굳이 빨강을 왜 빨강이라고 불러요? 파랑을 왜 파랑이라고 부르고. 중요한 건 차이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다른 색의 그 관계를 벗어나서는 우리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단어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차이를 고려해야 된다. 이 차이의 체계 개념이 가져다 주죠. 자, 그 두 번째는 소시르는 공시성을 더 중시해요. 언어 연구에 있어서 공시성과 통시성이 있는데 통시성이라는 건 역사성이에요. 변화, 과거, 현재, 미래. 이게 통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시성이 아니라 여기 공시성을 더 중시를 해요. 랑그를 더 중시하거든요. 연구를요. 그래서 자, 아까 시니피안과 시니피의 사이에 필연적 결합이 없다고 했죠. 필연적 결합이 없으면 저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될 거예요. 필연성이 없으니까. 옛날부터 쓰이던 음성이라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의미는 달라지겠죠. 언어를 이러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이해하는 것이 통시적 연구예요. 우리 어때요? 언어의 실제로 역사성이 있잖아요. 그게 통시성이에요. 옛날에는 그 의미가 아니었는데 세월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어라는 거 있잖아요. 그에 비해 언어를 특정한 시간만 떼어내는 거. 그 시대성이죠. 내부의 체계성을 파악하는 게 공시적 연구인데 소시르는 하나를 아예 부정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무엇을 우선했는가거든요. 그래서 공시성을 더 우선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성의 원리로 귀결되는 두 가지 성격을 수용한 것이 바로 구조주의다. 구조주의는 소시르 언어학을 구조주의의 선구적 형태로 인정했고 구조주의는 역사적 변화를 다루는 게 아니라 특정한 시간을 잘라내는 거예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하죠. 아까 제가 통시성보다는 공시성을 더 중요시한 것. 그러면 뭐예요? 그 시대성이거든요. 얘는 시대 변화죠. 역사적인 시대 변화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통시성이라면 공시성은 바로 그 시대예요. 그 시대 안에서의 오히려 그 랑그, 문법 체계 같은 것을 연구하는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구조주의라는 것이 바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조주의는 역사적 변화를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시간을 잘라내 그 요소 사이의 관계, 이 차이 있잖아요. 차이와 관계. 있죠? 그것을 잘라내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게 구조주의의 특성이 나오는 거죠. 소시르가 언어에서 차이성의 체계를 만들어냈듯이 구조주의도 각각의 분야. 나중에 좀 이따 보면 레비스트로스 이런 사람도 아무래도 인류학의 어떤 분야에서, 그렇죠? 뭐, 아까 전 정신분석의 분야에서 구조주의적으로 각각의 분야에서 차이성의 체계를 만들어내려고 했다. 그렇죠? 그 시대의 역사성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서의 어떤 이 공시적인 연구 방법으로 보는 거죠. 그 시대의 그 구조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보면 왜 사르트르는 실존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에서는 되려 어떤 역사성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주의자들은 그런 역사주의를 그래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역사주의를 비판하면서 그 시대의 구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어떤 그 선택과 판단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나중에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어렵죠? 소시르 쪽은 저기 우리 철학과 굴뚝청소부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파트예요. 자, 근대 원리를 뛰어넘는 통찰. 소시르 언어학은 구조주의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근대 원리를 뛰어넘은 시점을 제공한다. 그럼 대체 뭐가 근대를 뛰어넘었냐라고 할 때, 근대적 발상의 중심 주제는 언어가 아니라 의식이었고, 자, 우리 이것만 기억해도 오늘 성공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프로이트 배울 때 뭐라고 했어요? 프로이트는 의식보다 무의식을 더 중시하게 됨으로써 근대를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였다라면 언어 구조주의는 바로 요건 거죠. 네. 그러니까 역시 근대성이라는 것은 항상 의식과 정신에 대한 것을 우월성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엔 그런 건 뭐야? 그러니까 언어는 그냥 하나의 도구였던 셈이에요. 소시르 이전에는 언어학자들이 봤을 때는 언어라는 건 우리 인간의 의식을 전달하는 도구야. 그러니까 의식이 먼저인 거죠. 의식이 선행하고 언어는 그냥 도구인 거예요. 후의 어떤 도구다. 이런 방식이 예전의 방식이에요. 근데 언어 구조주의는 뭐예요? 이거를 뒤바꾸는 거죠. 이걸 뒤바꿔서 언어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규정되는 방식으로 아예 의식의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언어라는 건 뭐예요? 사물이나 현상은 원래 그대로 있는 거고 거기에 이름표로서 달라붙는 게 언어였어요. 근데 소시르는 언어에서 자의성의 원리에 근거해서 세계를 어떻게 나누는가를 문제 삼았고 미리 정해진 의미가 세계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언어에 의해 세계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다른 세계가 등장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색깔이 어때요? 색에 대한 구분 자체가 별로 없는 그죠? 국가나 민족에서는 언어 체계가 세계 구조가 별로 언어적으로 몇 개 없어. 빨주노초 파란보가 아니라 그냥 빨주남보 뭐 이런 식으로 네 개밖에 없는 민족이나 이런 부족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세계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철학과 굴뚝청소부의 예시로 나왔잖아요. 무지개를 보더라도 국가마다 다르다고. 국가마다 우리나라는 빨주노초 파남보 7개로 보고 있다면 5개인 나라는 5개로만 보고 4개인 나라는 4개로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무지개를 봐도 어때요? 그걸 구성하는 틀이 다른 거죠. 틀이 다르면 보는 세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언어에 의해 세계를 어떻게 나누는가 이게 가장 언어 구조주의의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게 근대적 사고법과 결정적으로 대립하고 관계성을 중시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물 물질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과 물질의 그 관계를 중시하고 전체적인 네트워크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소시르를 현대 사상의 개척자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알겠죠? 그래서 언어를 통해 세계는 언어에 의해서 규정되고 언어로 나뉘어진다. 라고 보는 게 바로 소시르의 언어관이다. 알겠죠? 요것만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시르의 어떤 언어 구조주의적 관점을 투영해서 나중에 락강이 뭐라고 해요? 인간의 무의식조차도 언어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거겠죠. 자, 6번째 드디어 하이데거로 갑니다. 자, 하이데거는요. 1889년. 아까 막스가 1883년에 죽었잖아요. 굉장히 훨씬 더 후대 사람이란 건지 알 수 있지. 이제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뒤로 갑니다. 1889년에서 아이고 1976년
자,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확실히 시대가 뒤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데거 1889년부터 1976년이고요. 인간도 기술에 선동된다. 이렇게 부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데거 하면 가장 떠올라야 될 키워드 중에 하나가 현존재예요. 제가 제 사업장 이름이 뭐냐면 다자인이거든요. 다자인. 그러니까 하이데거도 언어를 많이 만들었대요. 새로운 어떤 신조어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하이데거 책이 난해하기로 유명하다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언어를 자꾸 만들어.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대표 중에 하나가 현존재예요. 즉 지금 그 전까지 하이데거 이전까지는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철학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하이데거의 책에서는 인간이라는 표현을 얘로 바꾼 거예요. 하이데거 스스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을 아예 이렇게 쓴다. 현존재. 그래서 나 거기에 있음. 거기에 있는 그냥 있음이 아닌 거예요. 있음은 있음인데 거기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 있는 자. 그게 현존재죠. 그러니까 이 거기란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추상적인 인간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 그런 게 아닌 거죠. 거기에 있는 그게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현존재. 알겠죠? 약간 어때요? 하이데거에서도 약간 실존주의 느낌도 있죠. 인간의 어떤 개별성, 개별자들에 대한 어떤 것을 강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현존재라는 말 속에 이미.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사업장 이름을 정할 때도 뭔가 주체성 있는, 단순히 우리가 획일적으로 희석화된 어떤 그런 사물화된 인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거기에 있는 특별한 그 존재가 되자라는 어떤 그 느낌으로 저도 이 사업체 이름을 만들 거거든요. 다자인. 그래서 제가 논술이니까 다자인 논술이 제 사업자명인데 그 누구도 다자인이라고 읽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 말 자체가 되게 독일어니까 대부분 이렇게 안 읽고 그냥 디자인으로 읽죠. 한글로 쓰면은 그냥 디자인으로 읽혀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다자인이라고 썼지만 자, 여러분 이것도 언어 구조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굳이 독일어를 모르는 이상 어때요? 이거는 그냥 오타로 보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머릿속에 이건 디자인인데 오타인가 보다. 이게 짝대기 하나 잘못 그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읽게 돼 있죠. 왜? 디자인이라는 언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언어의 틀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들 저한테 이제 뭔가 문의 전화가 오면 디자인 논술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자인이다. 알겠죠? 어쨌든 근데 저도 사실은 근데 창피하게도 하이데거를 거의 잘 몰라요. 존재와 시간 한번 읽어는 봤는데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책에 빌어서 아주 하이데거의 일부분만 여기서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딱 2장 반밖에 없어요. 여기서도 분량이요. 자, 미완의 저서. 존재와 시간이 주요 저죠. 하이데거의 주저는 존재와 시간입니다. 존재와 시간. 근데 이게 완결된 책이 또 아니에요. 쓰다가 또 만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존재와 시간도 그래서 워낙 책이 어렵다 보니까 해석이 좀 분분하대요. 그래서 저도 실존주의 관련된 키에르케고르 관련된 책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해석하는 또 유명한 학자 중에 칼 레비트라는 또 학자가 많이 이제 이 실존주의 쪽을 해설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봤던 칼 레비트가 본 존재와 시간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불안과 죽음에. 왜냐면 여러분 원래 보통 실존주의 핵심이 불안과 죽음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불안을 느끼고 현실에 있어서 죽음에 대한 어떤 이제 불안, 죽음에 대한 어떤 고통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 불안과 죽음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실존주의 철학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방식이 있다. 칼 레비트식의 어떤 해석인가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전쟁 전에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고 이제 세계 2차 대전 후에 도구적 존재와 사물적 존재의 대비가 여러 차례 주목을 받았다. 존재와 시간을 통해서 이런 분석이 있었다면 실존주의적 분석이 있다면 도구적 존재와 사물적 존재 의 대비가 여러 차례 주목을 받았다. 세계를 이해하려면 물리적 사물로서가 아니라 사전에 유의미한 도구로 만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를 이해하려면 물리적 사물로서가 아니라 사전에 유의미한 도구로서 만나는 것. 이렇게 하여 인간 현존재의 일상적 모습이 해석하게 분석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재와 시간이라는 제목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그래서 이 책은 미안이기 때문에 본래의 주제를 충분히 못 다뤘다. 1부의 2편까지밖에 출판되지 않았어요. 원래 3편까지 가야 되니까. 심지어 2부까지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이 책의 전체 구성이 어땠는가를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는 저자도 이 책이 워낙 그 방대해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막 구체적으로 접근 안 하고 있고요. 자, 나치와 근대 비판. 존재할 시간을 출판한 후에 하이데거는 나치에 접근한다. 자, 이거는 저도 이제 또 다른 책을 통해서 확인했던 건데, 하이데거가 실제로 히틀러 나치에 굉장히 복무를 합니다. 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이데거가 어떻게 보면은 그의 가장 또 절친이었던 칼 야스퍼스 있어요.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칼 야스퍼스와도 사이가 나빠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의 또 제자이자 또 애인이라고도 알려진 한나 아렌트와의 관계도 한번 이제 끌어졌다가 나중에는 이제 물론 이제 전쟁 후에 하이데거가 완전히 이제 그 학계를 떠나서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저서를 저작하는 데만 좀 집중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이러면 그 나치에 복역했던 그 학자였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연구도 강의를 하고 싶었어도 하기도 쉽지 않았던 현실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 이후에 뭐 한나 아렌트나 뭐 칼 야스퍼스랑도 화해를 하게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이데거가 나치에 복무했다라는 건 정말로 많은 하이데거를 추종하는 학자와 학생들에게 되게 어떻게 보면 큰 난감함 혹은 실망감을 줄 수 있었던 사건인 건 분명합니다. 자, 어쨌든 하이데거는 그래서 나치에 협력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상적 가능성을 봤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했던 어떤 이 철학의 하이데거의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이제 나치 그리고 히틀러를 어떤 그 가능성을 이루는 사람으로 본 거겠죠. 그럼 대체 그의 사상적 가능성이라는 건 대체 뭐냐라고 할 때 하이데거가 나치 안에서 읽어낸 것은 근대 허무주의에 대한 대항 운동이다. 그래서 근대 허무주의 비판이 되거죠. 근대 허무주의를 어떻게 한다? 대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비판한다고 볼 수 있겠죠. 비판하고 대항하는 그 전선으로서 히틀러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본 거예요. 근대 인간은,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보기에 이 근대적 인간이라 함은 사실은 뭐예요? 허무주의 안에 있고 존재자의 한복판에 버려져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상태를 극복하는 게 독일 민족의 정신적 역사적 사명이라고 봤는데 그것을 나치가 실현할 거다라고 너무 순진하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틀렸다는 걸 본인도 확인을 하고 이제 1년 후에 대학 총장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근대를 결국은 나치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이데거가 1938년 논문에서 그래서 근대의 특질을 기술적으로 조직된 인간의 혹성적 제국주의라든지 지구의 기술적 지배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대라는 건 뭐다? 기술적으로 조직된 인간의 혹성적인 제국주의이자 지구의 기술적 지배다. 근데 나치의 사고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우둔해서 결국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하이데거가 봤던 이 근대, 비판적으로 봤던 그 근대와 그 기술론의 지평은 무엇인가? 하이데거는 전후의 근대의 본질을 다시 이해하기 위해서 기술론을 펼친다. 자, 그래서 기술론. 근대적 세계를 뒤집는 기술을 하이데거는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이데거는 근대적 기술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독일어로 게슈텔. 요게 닥달하기래요. 닥달한다. 뭐뭐 해달라고 닥달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근대적 기술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독일어로 닥달하기라고 봤고 일상적으로는 조립, 골격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책꽂이나 해골 등을 의미하기도 하는 게 바로 이 게슈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아까 언어를 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조어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신조어를. 그래서 게슈텔이라는 것도 그가 재해석을 해서 인간을 도구로 보고 몰아가는 사회 시스템을 그 게슈텔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인간을 도구화한다. 도구화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 그런 까닭에 모든 것을 몰아가는 기구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가령 어느 지역에 석탄과 광물이 있으면 이를 캐려고 사람들이 몰려간다.
석탄은 증기를 만들기 위해 몰려가고 이 증기는 전동장치를 구동하기 위해 또 몰려간다. 이렇게 해서 몰려가며 연쇄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 오늘 보면 거의 하이데거에 대한 내용이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그만큼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이데거를 아마 1%도 이해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아직도 모르겠고. 근데 여기 이 게슈텔이라는 것을 이 저자가 왜 선택했을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모든 것을 몰아가는 기구라고 해석해도 좋겠다라고 뭐 이제 또 봤는데 아까처럼 어느 지역에 자 석탄과 광물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어때요? 산업사회의 상징이죠. 자원이 있으니까. 자, 석탄과 광물이 있어. 그죠? 그냥 어쩌다 광물이 있는 거잖아요. 지구의 자원이니까. 석탄 광물이라는 게 만약에 먼저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몰리게 되죠. 석탄은 증기를 만들기 위해 몰려가고 이 증기는 전동장치를 구동하기에 몰려간다. 이렇게 해서 몰려가며 연쇄가 계속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연쇄 안에 인간도 포함되죠. 모든 것을 몰아가는 기구는 인간을 포함해 온갖 사물을 결국은 뭘로 판단하게 하겠어요? 결국은 쓸모가 있는가? 쓸모가 없는가? 이 두 가지만으로 판단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이외의 가능성은 배제하게 된다. 하이데거는 모든 것을 몰아가는 기구야말로 최고의 위기라 보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으나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뭐 후기의 하이데거는 약간 좀 자연주의적인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그리고 뭐 동양 철학적인 부분도 받아들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나름의 어떤 대안이 있지 않았을까 노년에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지금 이 일본 학자는 단호하게 정리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 방침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모든 것을 몰아가는 기구야말로 최고의 위기라고 봤다라는 것. 그래서 아까 좀 게슈테르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 근대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존재라는 것 자체가 다자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어쨌든 하이데거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보여주는 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실존이라는 건 어쨌든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로서 그 현실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던져진 존재인 거죠. 우리는 던져진 현 존재예요. 뭔가 그러니까 뭐 신학적으로 어떤 뭐 신의 뜻을 타고났다거나 우리가 꼭 무언가를 목적론적으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 툭 던져진 존재들 그런 실존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죠. 거기서 우리는 당연히 불안도 느끼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데거가 추구했던 것은 이런 게슈텔이었던 이런 근대성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완전히 도구화된다는 건 사실상 이제 현 존재가 아니라 단순히 거기서 어쨌든 뭐 도구화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저 어떤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로 판단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겠죠. 자, 여하튼 하이데거는 매우 약하게 정리되어 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마지막 이제 비트겐슈타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데거는 제가 지난번 예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최근에 저기 여러분 그 서울 뚝섬역 쪽에 그 수포디움이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 이기상 교수님이 이번에 강의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 전문가시죠. 그래서 이제 이기상 교수님의 이제 그 하이데거 강독에 만약에 이제 정말 그 하이데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참여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써줄게요. 여기 아마 그런 거는 수업 자체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헷갈릴 수 있거든요. 숲할 때 그 숲이에요. 그리고 포디움. 숲포디움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 네이버 검색하시면 이게 사이트가 나올 거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강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이데거 프로젝트인가? 하이데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번에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이데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도 공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안타깝게 포기하지만 어쨌든 5월 한 해 그래도 하이데거에 대한 책을 존재할 시간이 되는 다시 한번 꼭 한번 읽어보려고요. 너무 몰라서 저도 공부를 더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는 어느새 비트겐슈타인. 자, 비트겐슈타인도 이미 전기와 후기가 완전히 나뉘는 학자이기 때문에 전기 비트겐슈타인,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달라요. 자, 그리고 1889년생. 대신 이제 이분은 오래 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1951년에 또 그렇다고 또 너무 단명이라고 볼 수도 없네요.
지금 보니까. 자, 그래서 89년부터 1951년까지 살았고, 아까처럼 분석, 철학, 사상 이론, 언어 게임, 이런 거가 이제 주요 코드가 되겠습니다. 키워드. 워낙 그 삶 자체가 좀 매력적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괴짜일 수도 있겠죠. 천재인 만큼. 그래서 이제 오히려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사상 자체는 어렵더라도 그럼에도 그의 여러 가지 이런 스캔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그죠? 자, 그래서 비트겐슈타인과 분석 철학. 그래서 전반기에 비트겐슈타인 이해하려면 일단은 분석 철학을 한번 다뤄봐야 되는데 1960년대까지 아까 뭐라고 했죠? 마르크스주의, 실존주의, 분석 철학이 철학의 3대 조류였어요. 그 마르크스주의와 실존주의는 주류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이제 사고로 들었다면 분석 철학이라는 것은 지금도 영미 철학이라고 불리잖아요. 영국과 미국에서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철학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이가 바로 비트겐슈타인입니다. 그래서 전기 후기로 나눌 수 있고요. 자, 근데 전기의 분석 철학은, 자, 이건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후기가 아니라 분석 철학의 전기 후기네요. 그래서 1930년대 빈에서 활동했던 젊은 사상가들의 논리 실증주의로 시작됐다. 그래서 그 비트겐슈타인의 첫 저작인 논리 철학 논거가요, 바로 이 논리 실증주의의 일종의 바이블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학, 논리학 같은 학문과 자연과학처럼 실증 가능한 학문만을 진정한 지식이라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칸트와 같은 혹은 방금 배웠던 하이데거 같은 거는 철학으로 안 봐요. 이 사람들은요. 논리 실증주의자들은요. 저런 그 새로운 말을 자꾸 만들고, 그리고 무슨 형이상학적인 얘기, 관념적인 얘기하는 것들을 매우 증오합니다. 깔끔하게 만들어야 돼요. 수학과 논리학과 과학의 언어 어때요? 아주 깔끔하죠. 기호만 딱딱딱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결국 그런 형이상학, 기존에 어쨌든 뭐 형이상학을 비판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이 철학적인 문제를 언어의 문제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들인데, 바로 비트겐슈타인의 초기 저작인 논리철학 논거가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논리철학 논고. 짧은 책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해제집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저도 집에 사다 놓고 조금 읽다 말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올해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거를 일단은 한번 완독이라도 제대로 해보자. 해제집으로 해서. 자, 이 책을 통해 철학의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철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한 비트겐슈타인은 철학계를 아예 은퇴해버리고 시골 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다가 정작 본인 스스로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깨달은 거죠. 본인이 생각했던 철학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정말 본인이 생각했던 논리철학 논거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본인이 잘못 얘기했다는 것을 반성하게 돼요. 그래서 전기와 후기가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밌게도 후기에는요, 바로 본인이 썼던 그 분석 철학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자기 비판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용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언어의 용법.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여기서 주저는 철학적 탐구. 철학적 탐구라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의 책은요, 이 두 권밖에 없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논리철학 논거와 철학적 탐구 이 두 책만 쓰고요. 나중에 본인의 강의안이 나온 게 이제 청갈색 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나중에 대학으로 돌아와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 분석 철학에서 그 스승으로서 만났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한국에서도 유명하죠, 버틀란드 러셀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러셀은 워낙 이제 이 비트겐슈타인이 뛰어났기 때문에 점점점 이제 좀 기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러셀은 그 후로 비트겐슈타인 때문에서라도 더 학문적인 책을 이제 연구를 덜 하게 되고 오히려 이제 삶에 대한 지혜, 자기의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을 주로 쓰게 되죠. 그래서 한국에서 버트란드 러셀은 주로 이 노년의 그 저작 때문에 유명한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책 있잖아요. 나눔의 기독교인이 아닌가? 그리고 행복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책을 버트란드 러셀이 썼죠. 근데 본인이 키운 제자인, 근데 이제 그
가르친 거라기보다는 이끌어 준 거죠. 러셀이요. 비트겐슈타인을. 근데 비트겐슈타인은 이미 거의 천재였기 때문에 거꾸로 또 스승으로서도 상당히 자기 그 스승으로서 이 제자를 보기에 이 제자가 매우 부담스러웠겠죠. 어떻게 보면요. 어쨌든 이상 언어와 사상 논리. 자, 이제 이 두 개의 틀만 오늘 배우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좀 자세한 거는 철학과 굴뚝청소부의 비트겐슈타인 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언어와 사상 논리.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주요 조서이자 논리 실중주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끼친 논리철학 논고는 대체 무슨 책이냐? 자, 번역으로 읽어도 100쪽밖에 안 된다는 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렵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펼친 이론이 사상 이론인데 쉽게 얘기해서 언어는 세계를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언어는 세계를 반영한다. 이거 아까 우리 소시르 얘기할 때와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기 그 언어학에서 뭐라고 했어요. 원래 언어는 그 사물 자체를 그냥 뭔가 표기하는 도구라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와 사물이 막 일치하는 거죠, 사실은요. 완벽한 1대1 대응처럼. 그러니까 그런 언어적 자의성과는 거리가 좀 먼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처럼 언어는 세계를 반영한다라고 철두철미하게 일단 전제를 깔고 이 책을 쓴 거죠. 한쪽에 언어가 있고 다른 한쪽에 세계가 있어요.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언어는 문장, 명제로 구성되고 또 문장은 단어로 또 분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세계는 사태, 어떤 사실로서 구성되고 사실은 대상으로 또 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는 문장은 세계의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셈이에요. 뭐가요? 문장이.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는 어떤 그 문장 표현이 있죠. 그 표현이 세계의 철수는 영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셈이다. 그래서 이 사고의 핵심은 언어를 다루는 경우 소시르처럼 낱말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문장과 사실 혹은 명제와 사태, 그렇죠? 문장과 사실, 문장을 이제 명제라고 본 거고, 사실 하나의 사태라고 했을 때 단위로 한다라는 거죠. 단어와 대상까지 분해할 수 있어도 기본이 되는 거 결국은 문장과 사실이다. 또 하나의 핵심은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상 언어이지 일상생활 쓰이는 언어가 아니라는 점. 일상에서는 세계를 반영하지 않고 언어를 쓰기도 하니까요.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비트겐슈타인은 그러니까 초기 비트겐슈타인이죠. 모든 철학의 문제는요. 결국은 어떻게 이것을 명제로 잘 구분해내는가. 결국은 아까 그 논리철학 논거, 논리 실증주의가 뭘 추구한다고 해서 수학과 논리학과 과학을 추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잡다한 언어들을 다 통입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통일을 시켜서 뭔가 분석을 하는 거, 쪼개는 거죠. 쪼개고 분석을 하다 보면 결국은 문장은 하나의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1대1 대칭만 잘 시켜낼 수 있다라면 사실상 어쨌든 철학의 모든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논리학처럼.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이게 후기 비트겐슈타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정말 일상에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쓰는가라고 보니까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어린 아이들이 아까 초등학교 교사라고 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정말로 그런 언어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일상의 용어는 전혀 다른 식으로 언어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과연 이 언어가 세계를 그냥 반영하고 1대1 대응하는가라고 보면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게임 이론, 언어 게임. 이게 뭐냐? 아까 제가 용법이라고 했잖아요. 하나의 그냥 놀이인 거예요. 놀이?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서 훈련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언어라는 것. 이게 후기죠. 이게 전기고 이게 후기인 거죠. 그래서 후기의 비트겐슈타인은 물, 뜨거워, 와, 살려줘, 훌륭해, 틀려 같은 예를 제시하면서 언어가 사상을 반영한다는 생각을 비판하게 돼요. 자기 비판이죠. 아까 전반기에는 뭐라고 했어요? 언어가 오히려 사상을 반영한다고 봤는데 그 반영론을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용법이라는 거죠. 네. 과연 좋은 아침이라고 누가 얘기했을 때 그거는 뭘 의미하는가? 정말로 오늘 아침이 좋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도 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비트겐슈타인이 내세우는 것이 결국 언어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용법을 따져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서 그 말을 쓰고 있는지를
여러 관계, 상황, 실천의 관계에서 따져보는 거죠. 언어 속에서 우리는 언어로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다. 게임이 규칙에 따르는 활동이듯이 언어 게임도 규칙이 중요하겠죠, 물론. 언어를 사용할 때는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 규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문법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어떻게 배워요? 사실상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울 수 있죠. 우리가 모르는 나라의 말을 배운다고 할 때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각각의 순간에 적절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언어 게임론이 근대의식의 중심적 생각을 뛰어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언어 게임론에 따르면 언어를 습득하지 않고서는 인간사를 살아가는 것도 세계를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지어낸 활동의 총체를 언어 게임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 이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언어 게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는 현대 사상의 과제로 남았다. 굉장히 모호하게 끝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너무 짧은 설명에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이 현대 철학 로드맵은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 그 자체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별로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뭔가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읽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철학과 굴뚝청소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러셀처럼 논리 실증주의자들이라면 결국은 우리가 언어를 얘기할 때 정말로 언어를 배운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올이라는 단어를 알고 싶어 라고 할 때 결국 우리가 이 올이라는 단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진짜 오리 꽉꽉 소리 지르면서 다니는 그 오리 있잖아요. 그 오리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가르쳐야 돼요. 그게 반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저 지나가는 오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야 저게 오리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우리는 그게 오리겠구나 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 이진경 선생님이 그런 사례를 썼거든요. 문제는 내가 손가락으로 저게 오리야라고 가르쳤을 때 오히려 외국인은 혹시 이 손가락을 오리라고 이해하면 어떡하지? 네. 저 대상이 아니라 이 손가락을 오리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실제로 변수가 좀 생기죠. 완벽한 반영이 아니거든요. 그때 아까 비트겐슈타인의 아까 용법론이 중요한 거죠. 시행착오를 하면 돼요. 여러 가지. 토끼를 물어봤을 때 만약에 그때 손가락이 만약에 진짜 오리였다라면 가리키는 이 방식이 오리라는 단어였다라면 그러면 토끼를 가리킬 때도 오리란 말을 썼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토끼란 말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손가락이나 방향을 얘기한 게 아니라 아까 그 대상이 오리고 얘가 토끼구나. 혹은 꼭 여러분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단어 지금 전기의 아까 그 이상 언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림 이론이라는 건데 이상 언어의 개념으로 본다라면 우리가 현실에 쓰는 그 단어 말고 여러 가지 문장들 있잖아요. 언제, 왜, 뭐 그래서 뭐 이런 말들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결국은 뭐예요? 이 언어 게임을 통한 수많은 시행착오 용법을 통해서 이게 실천이죠. 실천의 관계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트겐슈타인은 후기의 자신의 사상 체계를 완전히 뒤바꾸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수업을 마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좀 하고 나니까 참 빈약하네요. 그러니까 뭐 책의 설명도 참 빈약하고 그렇다고 제가 그것을 또 보강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그렇게 또 시원하게 설명하지는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좀 더 뭔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일단 오늘 첫 수업은 근대에서 현대를 열어 제친 이제 7명의 학자였습니다. 이런 7명의 이제 사상가들이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또 이거와 또 연결이 됐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누군가는 막스의 영향을 또 받을 거고 누구는 니체의 영향을 받았고 누군가는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또 소실의 영향이 또 어떻게 받아지고 이런 것들도 연계성에서 살펴봐야 되니까요. 다음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프랑스 현대 사상 편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되니까요. 자, 어쨌든 2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저도 지금 이제 잘 하다 보면 나중에 저도 정말 처음 보는 학자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처음 보는 학자들은 좀만 자료를 좀 찾아보고 그리고 뭐 그래도 정말 잘 이해가 또 너무 안 가거나 이러면 아예 그냥 모른다고 인정하고 뭐 스킵을 하든 넘어가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올해 첫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이제 미숙하지만 저도 일단 계속 하다 보면 뭔가 더 많은 것들이 또 이렇게 더 내공도 쌓이고 기업도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도 이제 제 스스로에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 두 번째 시간에 이제 프랑스 철학 편에서 프랑스 현대 철학이죠. 현대 철학 편에서 또 이렇게 가볍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